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소화기계 질환 파트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화기계 질환 파트에서 우리 설사랑 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설사에 대해서 나와요. 설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설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 속에 뭐가 증가하는 거냐면 수분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를 설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물 같은 설사를 하기 때문에 대변을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물 같은 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가 부족하게 되게 되는 거냐면 몸은 노인 같은 경우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죠.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뭐에 빠지기 쉽냐면 탈수에 빠지기 쉽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탈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설사를 한 경우에는 이 노인 대상자한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게 설사하는 대상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을 감염시켜가지고 지금 뭐 노로바이러스라던가 장염이 생겼다던가 그런 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장에 감염이 생겼을 때 설사하고요. 다음에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음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린다거나 그럴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에 질환이 생겼다던가 소화 기능이 저하됐다거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사일 때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이 하제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변비약이거든요. 그럼 이 변비약을 갖다가 남용했을 때도 설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변비예요, 지금. 변비라서 뭐를 먹었냐면 변비약인 하제를 먹었어요. 그럼 하제를 먹었으면 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을 먹었는데 변이 안 나와. 그래서 또 먹고 해가지고 이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이게 한꺼번에 쫙 나오면서 설사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수분이 많은 이런 변 배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 같은 설사라던가 거기에 혈액이 섞인 혈성 설사 같은 거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설사일 때 어떤 치료를 해주는 거냐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물을 복용을 하는데 이때 이 약물을 갖다가 지사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변비일 때 먹는 약은 하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설사일 때 먹는 약은 지사제라고 하고요. 일단 설사를 하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신 안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켜주고요. 그리고 설사는 지금 장에 염증이 나타난 상태잖아요. 그럼 아까 위염일 때도 위를 잠시 쉬어줬었잖아요. 그럼 장에 염증이 생기게 아까 장에 염증이 생긴 장염이 바로 뭐냐면 설사를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장을 잠시 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을 잠시 쉬도록 해주는 게 바로 금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 줄이고 그 다음에 금식시켜주고 변으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탈수에 걸리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설사라고 하고 변비는 요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설사가 있고요. 다음에 뭐냐면 변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설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많아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걸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변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적어서 나타나는 걸 변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반대로 해주는 게 이게 치료일 거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거든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럼 이거랑 반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장의 움직임을 갖다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게 설사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변비는 장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안 일어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더 많이 먹어주고 장을 움직이도록 이렇게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운동을 해준다던가 해서 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간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보세요, 여러분. 장이 지나치게 많이 움직여서 설사를 나타나기 때문에 뭐냐면 장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안 먹는 게 좋을 테고요. 의사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지사제는 먹었는데 그 지사제를 내 맘대로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사제 남용은 금지하고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제라고 하는 거는 변비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설사 아니에요, 여러분. 하제는 변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사제는 설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우리 설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변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아까는 대변 속에 지금 수분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게 뭐였냐면 설사였잖아요. 그럼 변비는 너무 변이 물이 없고 그래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라서 변의 배출이 어려운 걸 우리 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비라고 하는 건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너무 2, 3회 정도로 적거나 아니면 변에 지금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수분이 없는 상태라서 변을 볼 때 힘이 들고 심하게 딱딱하거나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은 이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걸 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떤 거로 인해서 이렇게 변비가 많이 되냐면요. 아까 제가 변비가 왜 생긴다고 그러면 장의 운동력이 떨어져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 운동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장암의 원인이 저잔여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잔여식이라고 하는 건 대장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 남아있지 않아서 빨리 흡수돼 버려가지고 이 잔여식이라고 하는 건 대장에 운동을 갖다가 지금 시키지 않는 걸 저잔여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저잔여식을 먹어서 대장 운동을 시키지 않으니까 운동력이 감소되는 지금 변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배에 힘을 줘야지 지금 변을 보는데 복부의 근력이 약해져서 힘을 못 주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럴 때 이렇게 장 운동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사일 때는 안 먹어주는 게 좋고 변비일 때는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먹지 않고 식사량이 감소해서 다이어트 같은 걸로 너무 안 먹었다던가 아니면 하제를 지나치게 남용했어요. 하제 남용이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설사일 때랑 달라요, 여러분. 변비일 때 하제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내가 먹었던 걸 다 빼기 위해서 하제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하제 없이는 변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배변 반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하제를 먹어야지만 변을 보게 되는 그런 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변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다음에 운동량이 감소돼서 장 운동을 안 시키는 거고 수분 섭취 부족으로 변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변이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질병이나 다른 약물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나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변비를 유발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변비일 때 그러면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변비니까 변 보는 횟수 감소할 테고요. 변 보는 횟수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변의 무게 감소할 테고요. 배변할 때 당연히 어렵고 지금 복부에 변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복부 팽만감 나타날 테고 변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복부에 경련 같은 거 나타나고 안에 지금 배변이 가득한 상태니까 우리 배변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배변을 못 하니까 식욕 같은 거 저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변비일 때 먹는 약이 제가 하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제를 남용하면 안 되죠. 남용하면 안 되니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제를 복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편안함, 마음이 편안해야지 배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배변 상태 만들어주고 다음에 섬유소, 식이섬유소, 그래서 고섬유소식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라던가 유산균이 많은 음식 먹고 그리고 지금 변에 물이 없어서 딱딱한 변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 많이 하는 거 좋을 테고요. 장의 운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유는 장 운동을 이렇게 증진시키거든요. 그래서 변비일 때 이 차가운 흰 우유를 먹게 되면 이렇게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유 먹는 거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내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장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체조라던가 걷기 운동이라던가 복부 마사지를 통해서 장의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는 거죠.
다음에 규칙적인 배변 습관 갖도록 하고 변이가 생기면 참으면 안 되고 즉시 화장실 가는 거고요. 다음에 변비를 유발하는 그 약물이 있다고 하면 그 약물은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변비까지 살펴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소화기계에 나타나는 주요 질환과 그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호흡기계 질환과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화로 인해서 호흡기계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제 독감이 나오는데 독감을 우리 인플루엔자라고 하고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독감이라고 하는 거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년 1회 접종했었죠. 매년 1회 접종했었고요. 그죠? 다음에 접종하는데 환절기 이전에 접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10월에서 12월에 접종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독감은 호흡기계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독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거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하기 때문에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균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병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병원체는 뭐가 있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세균이라는 병원체도 있고요. 바이러스라는 병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이라는 병원체가 들어오면 세균성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바이러스라는 병원체가 들어오면 바이러스성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성 질환이 생겼을 때는 우리 어떤 걸로 치료하냐면 항생제로 치료하고요. 치료할 수 있어요. 항생제로 거의. 그런데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제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치료를 하는 거냐면 대증치료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대증치료라는 거 하는 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열이 나면 해열제 주고요. 기침하면 기침 멈추는 약 주고요. 그 사람이 나타난 증상에 대응해서 치료해 주는 걸 대증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그 바이러스 이름이 인플루엔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울철에 유행하죠. 그래서 이게 감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고열 증상 나타나고 기침 같은 증상 나타나고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배웠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독감 이런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몇 주일간 업무를 하면 안 되냐면 일주일간 업무를 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된다고 우리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감기보다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열 증상 나타나고 머리 깨질 듯이 아프고 감기 같은 이런 전신 세약감, 마른 기침, 인후통 우리 감기보다 조금 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같은 증상 나타나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 취하고 쉬어주고요. 다음에 우리 모든 염증이 있잖아요. 모든 염증은 이 염증에 해당되는 뭐를 배설해야 되는 거냐면 노폐물을 배설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 노폐물을 배설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지금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설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 역시 감기도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은 상태니까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노폐물을 배설하도록 하고 열이 지나치게 많이 나니까 처방에 따라서 이렇게 해열 진통제나 우리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 얘는 치료제는 아니고요. 증상을 좀 멈춰지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항이라고 하는 건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안티라는 뜻이거든요. 안티라는 뜻이에요. 안티. 그럼 보세요, 여러분. 팬은 그 사람을 좋아해 주는 팬이잖아요. 근데 안티팬은 공격하는 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고혈압이라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을 항고혈압제라고 하고요. 다음에 협심증을 치료하는 약을 갖다가
협심증제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고혈압의 반대, 고혈압을 치료하느냐, 협심증의 반대, 협심증을 치료하느냐. 그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1회 접종하는데 10월에서 12월에 환절기 이전에 접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호흡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호흡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펴 있고 다음에 이렇게 기관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식도가 되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위가 되는 거죠. 얘가 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구강이고 여기는 뭐죠? 코니까 비강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인두고요.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후두예요. 후두고 여기는 뭐냐면 기관이고요. 다음에 양쪽에 있는 기계 뭐냐면 기관지죠. 기관지. 얘도 기관지고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 폐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흡기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흡기는 코에서 시작해서 인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양쪽 폐로 가서 그 다음에 폐까지 가는 거라서 이러고 뭐가 들어가는 거죠? 코를 통해서 우리 O2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를 통해서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이걸 갖다가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가 이 양쪽에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기관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퍼진 걸 갖다가 기관지라고 그랬는데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걸 기관지염이라고 하는데 급성 기관지염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만성 기관지염증으로 지금 여기가 좁아진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이 기도,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가는 골목이 지금 좁아진 거죠. 그래서 기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환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만성기관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염증으로 인하면 만약에 염증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인데 만성염증으로 여기 분비물이 가득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만성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분비물이 쌓였어요. 그럼 이 분비물이 쌓여서 이 기도가 좁아지겠죠. 이 기도가 좁아지면 뭐가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렇게 코를 통해서 지금 뭐가 들어가지 못하냐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호흡하기 힘든 걸 만성기관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질환이 만성기관지염인데 이 만성기관지염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에요, 여러분. 흡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성기관지염 환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금연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매연에 노출했다던가 아니면 감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럼 이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볼게요. 그러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으면 분비물이 계속적으로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분비물이 계속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뭐냐면 지금 아까처럼 보세요. 아까처럼 여기 뭐냐 이렇게 분비물이 계속 쌓였어요. 그럼 우리 몸은 분비물이 쌓였을 때 얘를 배출하려는 기침이라는 반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배출하기 위해서 심한 기침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객단 같은 거 쌓였으니까 가래 끓는 이런 기침 같은 거 하게 되고요. 다음에 지금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점차 심해지고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쇠약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각종 다른 기관의 기능도 떨어질 테고 체중 감소 일어날 테고 지금 분비물이 많으니까 호흡기 감염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테고요. 다음에 가래가 지금 분비물이 많으니까 그런 화농성 가래라던가 이런 객담이 굉장히 짙어지고 막 이런 가래 등이 생길 거예요. 이게 지금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럴 때 치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럴 때는 지금 기관지에 염증이고 분비물이 생겼으니까 이 분비물을 배출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침을 해가지고 지금 기관지 내에 가래를 배출하고요. 다음에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기도가 좁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좀 더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심호흡하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가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를 묽게 하는 거담제 먹고요.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지금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기도를 넓히는 지금 기관지 확장제. 보세요. 이렇게 기도가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분비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도가 좁아졌잖아요. 그럼 기관지 확장제를 먹으면 얘가 이렇게 넓혀지거든요. 그럼 기도가 넓혀져서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냐면 산소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래를 묽게 만드는 거담제라던가 기도가 좁아졌으니까 이걸 넓히는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해서 산소를 좀 더 많이 더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호흡곤란을 완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림 그릴 때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바로 인두라고 했거든요. 그죠? 인두고 이쪽으로 가면 후두라서 얘가 호흡기계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얘가 뭐냐면 식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 지금 이게 넘기는 이 식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연화곤란이 나타나는 삼키는 거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식사하고요. 그리고 만성기관지염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연해야 되고요. 아까 매연도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이 기도가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거 이런 거 노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간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폐렴이라고 하는 건 만성기관지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긴 걸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염증이 생긴 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는데 바로 이 폐에 지금 염증이 생긴 걸 갖다가 폐렴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병원체라고 했는데 이 병원체는 사이즈가 가장 큰 세균도 있고 사이즈가 가장 작은 바이러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코를 통해서 우리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뭐였냐면 비강이었잖아요. 코였잖아요. 그리고 이 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코를 통해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인두였고요. 다음에 얘가 후두였고요. 다음에 기관이었고요.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코를 통해서 지금 세균이 들어갔어요. 세균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세균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코를 통해서 지금 폐로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뭐냐면 여기가 바로 식도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가 뭐였냐면 여기가 바로 위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두는 이쪽으로 가면 호흡기계, 이쪽으로 가면 소화기계잖아요. 그러면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이 지금 식도로 넘어간 게 아니라 폐로 넘어간 거, 기도로 넘어간 거, 호흡기계로 넘어간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거든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폐렴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폐에 염증이 생겼는데 코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성 폐렴, 코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성 폐렴, 음식을 먹었는데 삼키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식도로 넘어가야 될 음식물이 지금 이 호흡기계로 들어온 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흡인성 폐렴인데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다음에 바이러스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응하는 대증 치료한다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폐렴이라고 하는 건 폐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 거고요. 원인을 보면 세균이고 바이러스고 흡인성 폐렴이 있는데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건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지금 식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식도를 통한 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간 거냐면 후두를 통해서 지금 이쪽 기관으로 지금 가버려서 이쪽으로 지금 가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음식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지금 어디로 넘어간 거냐면 이쪽으로 지금 넘어간 거를 우리 흡인성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상으로 보면 염증이 생겼잖아요. 지금 호흡기계 증상은 거의 다 뭐라고 생각하면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감기 걸리면 온몸이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라던가 근육통 증상 나타나고 감기 같은 증상 나타나고 호흡기계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니까 고열, 기침 이런 호흡기계 증상 나타나고 이것도 역시 호흡기계 증상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면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하고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는 증상에 대응하는 대증 치료하는 거고요. 지금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해주고요. 다음에 체위 변경을 해주는데 이 체위는 어떤 체위를 해주는 게 좋으냐면 반좌위를 해주면 좋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90도 각도로 똑바로 앉아있는 거를 좌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90도 각도로 앉아있는 걸 좌위라고 하고요. 반좌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도 각도로 앉아있는 거냐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앉아있는 걸 반좌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슴 밑에 여기를 횡격막이라고 해요. 횡격막이라고 하고 횡격막 위를 흉부라고 하고 횡격막 아래를 복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폐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횡격막이 내려가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폐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횡격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폐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폐가 최대한 확장을 해야지 호흡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 있으면 횡격막이 최대한 내려가서 폐가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체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자위를 취해주면 호흡을 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는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있는 무슨 체위를 해주는 거냐면 반자위를 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기침해가지고 분비물 배출시키고 산소 공급 안 되니까 심호흡을 해가지고 호흡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다음에 신선한 공기 들어오게 규칙적으로 환기해주고 그리고 요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호흡기 질환자 아니고 정상인 경우에는 우리 실내 습도, 정상 사람 있잖아요. 정상인 사람인 경우에는 실내 습도를 몇 %를 유지해 주는 거냐면 40에서 60%로 유지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정상인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자 있죠. 호흡기 질환자. 그럼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면 이 실내 습도를 50에서 이게 40에서 60%고 50에서 60%를 이렇게 높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습도를 높여주는 이유가 이 분비물을 갖다가 액화시켜가지고 물처럼 만들어서 배출하기 쉽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기 질환자는 이 실내 습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실내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가습기를 틀어줘가지고 이 실내 습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수분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높여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적절한 습도를 통해가지고 분비물을 배출하기 쉽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적절한 습도를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 많이 해주고 감염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 많은 곳을 피한다던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던가 이래야겠죠. 그 다음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손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손발 씻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 제한하고 미리 환절기 이전에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폐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천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천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 건데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뭐 과민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얘는 바로 뭐냐면 기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냐면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타나서 지금 과민 반응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은 진먼지가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지금 진먼지가 들어와서 알레르기로 작용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킨 거고요. 다른 사람은 애완견에 털이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동물의 털이 내 기도로 들어와가지고 알레르기로 작용을 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천식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있으면 얘가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도를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가 기도면 지금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물질이라고 하는 건 찬 공기도 될 수 있고 진먼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얘가 뭐로 반응을 하는 거냐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기도가 퉁퉁퉁퉁 부어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퉁퉁퉁퉁 부어올라서요. 여기가 지금 부종이 나타나고요. 그럼 이 부종이 나타나면 뭐가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산소가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곤란 증상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부종이 일어나고 여기가 뭐냐면 경련 증상 같이 나타나서 이게 기도가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천식 발작이 나타나서 호흡곤란으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호흡기계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나 아니면 비염이나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가 이렇게 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는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위궤양 환자도 천식이 원인이라서 유궤양 환자도 천식이 원인이 아니라 위궤양 환자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중요했잖아요. 다음에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런 거랑 이렇게 접촉을 좀 피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에 이것도 바로 이 알레르기로 반응을 하는 거고 갑작스럽게 찬 기온에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럼 이런 천식일 때 호흡기계 증상을 나타나는데 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나는 거냐면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천식음이라고 해요. 천식음이라고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가 아니라 숨을 내쉴 때 이렇게 쌕쌕거리는 그런 천식음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아까 기도가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곤란 증상 나타나고 그리고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분비물 증가하고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불쾌한 증상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점점 심해지면 경련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다음에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치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호흡곤란이 되게 심해요. 지금 호흡곤란이 심해요. 호흡곤란이 심하다는 건 지금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가 있으면 여기가 지금 염증으로 이렇게 여기 염증이나 이렇게 부종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부어오른 상태거든요. 알레르기 같은 걸로. 그럼 여기가 부어올랐기 때문에 지금 무슨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냐면 여기로 지금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호흡하기 힘든 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운동을 하면 더 산소가 더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운동을 할 때는 미리 이걸 갖다가 확장시키는 이렇게 넓혀주는 기관지에 확장제를 투여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방받은 약물,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처방받은 약물 사용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거. 다음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피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 수면, 스트레스 줄이기, 다음에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먼지 진드기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그리고 이런 호흡기 감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1년에 1회 독감 예방접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감 예방접종에 의해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폐렴구균 예방접종까지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뭘 살펴보도록 하겠냐면 폐결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핵은 우리 아까 조금 살펴봤잖아요. 그럼 결핵이라고 하는 건 결핵균이 호흡기 감염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공기 감염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핵균이 뭐 장에도 들어가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인체 어디에나 다 결핵을 일으킬 수 있는데, 결핵균은 산소를 좋아해서 산소가 많은 폐에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폐결핵의 유병률이 가장 높아서 우리 폐결핵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지킨 거고, 결핵균이 지금 호흡기 감염을 일으킨 거죠. 다음에 이 원인이 왜 이런 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결핵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가 다 결핵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지금 폐결핵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여기가 다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 면역력 떨어졌을 거고요.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 떨어진 사람, 다음에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력 떨어졌을 거고요. 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복용했으니까 뭐가 떨어졌을까요? 이게 다 뭐가 한 거냐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예요. 결핵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면 결핵을 일으키지 않는데, 결핵균이 들어갔을 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지금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인에 결핵균이 들어가고 면역력이 떨어진 게 이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 증상은 다 호흡기 증상을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호흡기 증상을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초기에는 무증상이에요. 초기에는 거의 무증상이다가 흉부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 우연히 발견되는데 2주 이상의 기침이 지속되거나 2주 이상의 그런 호흡기 증상이 계속될 때는 결핵을 의심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주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증상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는 열이 나타나지 않다가 오후에 열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후에 열이 나가지고 옷이 이렇게 푹 젖을 정도로 옷이 나가지고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될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늦은 밤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이게 열이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게 이게 바로 그 결핵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핵은 굉장히 인체를 힘들게 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하고 식욕부진 나타나고 이런 증상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래 같은 증상 나타나고, 역시 호흡기계 증상이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핵이기 때문에 결핵약을 복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핵약 복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결핵약은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하는 거거든요. 6개월 이상 복용하는 거고요. 매일 아침에 복용을 해요. 매일 아침에 식전에, 밥 먹기 전에 1회 복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약물 복용하는데 이 약물이 굉장히 독해가지고 이렇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약을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3가지 이상을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아침에 빈속에 복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 나타나고, 약물이 이렇게 대사를 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도 계속 해줘야 되고 객당 검사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약제를 섞어서 먹어서 간에서 대사를 하는데, 약물 대사를 하는데 여러 약을 섞어서 먹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해주고요. 다음에 객당 검사가 결핵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객당 검사를 해가지고 결핵이 치료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객당 검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흉부 엑스레이 검진해주고 가래 검사해줘가지고 조기 발견해주는데,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2주 이상의 기침을 하거나 이런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검사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이상이 있다 하면 무슨 검사 해주는 거냐면 가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확진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핵 환자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이 가래 검사, 객당 검사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라 그랬냐면 결핵 환자랑 접촉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2주나 1개월 이후에 가가지고 흉부 엑스레이
쓰레기 촬영한다고 우리 살펴봤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하고 그리고 우리 기침할 때 이렇게 손을 가린다던가 아니면 어떤 걸로 가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결핵 환자의 객담은 그냥 그렇게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태워서 버리는 소각 처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결핵 환자의 의류나 침구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쪼이는 무슨 소독한다 그랬냐면 일광 소독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호흡기계 질환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혈관계 질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